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받은 대로 얼마 전까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있다가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자로 여기에 나서면서 받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방금 소개하신 대로 북한 세습 독재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 통일을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주제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북한 세습 독재가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경솔하고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좀 요란하게 준비를 했댔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앉아서 읽으면 다 모든 분들 좋을 겁니다. 앉아서 전혀 재미도 없고 이제 늘상 이제 듣던 얘기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다. 이런 공간이 저에게는 참 아까운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냐면 인권 문제, 이제 2025년에 세계 인권 대회도 열린다고 하고 오늘 이제 이 포럼이 열리게 된 기본 이유와 목적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북한에서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약이 필요하겠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앞서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이 소위 권한의 행군이라고 하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그 아사자와 탈북자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중원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조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없었냐? 김일성 시대 때, 김정일 시대 때, 오늘 김정은 시대의 3대 세습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는 늘 존재했던 문제고 다만 사람들이 이걸 의식하지 못했고 이를 그냥 타고난 숙명처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38도선 이북에는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38도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됐고 사람들 자체가 이제 내가 인권으로 침해를 당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못했습니다. 여기 아마 이북 출신 국민들도 많겠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는 누구도 내가 잘못을 해서 또는 한국 라디오를 듣는다는 상상, 한국 영화를 본다는 상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조금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 잘못 얘기하거나 발언을 하면 바로 그때는 뭐 북한 정치범 수용소라고 한 건 대한민국에서 한 얘기고 북한에서는 그때는 통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소라고 하는데 쥐도 서도 모르게 관리소에 보내졌고 온 일가 친척이 다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그 정권을 쥐고 대량의 아사자로 해서 이제 북한이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부터 김정일이 굉장히 인권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몰라도 김정일이 뭐라고 그때 말했냐면 인권은 국권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은 국권이다. 인권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국권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전술을 썼는데 대내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세계 3대 이 오갑기구에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을 통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인권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자 말씀드린 인권은 국권이다.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그랬던 경우에도 소방세계의 대북 인권 공세를 막아내라는 지시를 이제 하달을 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이제 어떤 인권 개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는 여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관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인권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인권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하고도 오늘 나와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했지만 북한 인권 전혀 개선된 게 없다.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좌절감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달라진 게 없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람들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뭘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 왜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왜 이렇게 나한테 인권 존중이 안 돼? 이 정도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그만큼 거셌고 이게 결국은 오늘날 이런 효과를 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결코 좌절감을 느낄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참 응당한 수준에서 이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권 문제의 정치화. 이거는 북한도 역시 인권 문제를 북한이랑 대한민국이랑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권 문제를 정치하지 말자. 북한도 같습니다. 인권 문제는 매개 나라마다 사회, 경제 발전, 역사, 문화, 풍습에 따라서 다 다르다. 미국에서 그냥 팬티에 뭐 좀 브라우저 입고 밖에 나가도 뭐 아무렇지 않지만은 저 이슬람교 국가들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덜 맞아 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권이 보장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 나라의 풍습이나 역사 발전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죠. 우리도 역시 내가 말하는 우리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미국이 끊임없이 제재를 수십 년간에 걸친 제재를 받아 경제가 몰락돼 힘드니까 이제 인권도 우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 더 개선 못하는 것뿐이야.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죠. 이런 그 식으로 해서 인권 문제는 부디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지 말자.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많이 도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2번 압박합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그 사이에 Human Rights Rapport라고 하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보고 절차가 하나 있죠. 2번 하는데 3월달 제네바 인권이사에서 한 번, 유럽연합 플러스 1번, 그 다음에 몇 개 공동 발의국으로 해서 대북 인권 결의안, 정확한 표현은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유엔 성원국이 196개 정도 유엔 회원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일 훨씬 넘는 나라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찬성을 하죠. 두 번째를 언제 하냐면 11월 달 경우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했죠. 대북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1월 유엔 총회 이제 제출을 돼 가지고 이제 공식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발의국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제 북한 우리 헌법에도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묘사가 소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인권 개선에도 가장 주인공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게 정치화 된단 말이에요. 북한 인권 결의안 3월 제네바 인권이사회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공동 발의국에 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네가 인권 문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당신네는 왜 이거 공동 발의 참가 안 하냐? 진보 정권이 있으면 안 참가합니다. 저는 진보 정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 말씀을 잘 가려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화하는 걸 바라지 않죠. 저는 또 이제 보수 정권이 있으면 또 공동 발의국에 참가합니다. 참가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러죠. 그렇게 이제 북한 인권 교리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이 두 중요 계기가 응당한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을 못합니다. 왜? 인권 문제가 정치화가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제네바 갔다 왔는데 UPL이라는 걸 하죠. 법률적 정례 심의 제도라고 하는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기구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UPR이죠. Universal Periodic Regime이라고 하는 법률적 정례 심의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이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UPR로 하자, UPR로. 왜? UPR에서는 구원 나라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신뢰를 미국 1년에 UPR로부터 받는 공고안이 한 60개 정도 된다면, 신뢰로 한 60개 정도 된다면 30개도 이행을 못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자 봐. 미국도 못하지? 너네 우리를 인권으로 공격하는 미국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건 당연해. 너네보다 경제 발전이 안 됐고, 너네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러는 것 뿐이야. 하니까 우리도 UPR 쪽으로 갈 거야.
이번에도 해소 140몇 개인가 받았는데 뭐 146개는 받아들이고 30몇 개는 거부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다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또 북한에서 이제 인권 이제 그 소방사의 대북 인권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 연대입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서방의 인권 공격을 받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뭐 아프리카 나라들도 몇 개 되고요. 베트남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랑 끌어 모아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못 견뎌. 우리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인권 할 때는 우리가 지지해 주니까 너네는 우리를 지지해 줘. 이런 식으로 인권 연대를 만드는데 제가 제네바 와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며칠 전에 인권 포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북한 인권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중국 베이징 사람이 저 광주 말 썼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저기 그렇게 인권 불모지라고 하는 시리아에서 인터넷을 봤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쿠바 사람들이 미국이 60년 이상 걸치는 미국이 대북 대쿠바 봉쇄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만은 미국 영화 봤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세계 악법이 3대 악법이 나왔죠.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 문화보호법, 그다음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게 왜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은 이제 한국 드라마 이제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당적 조치가 다 취해져 있었어요. 실례를 들면 내가 한류를 봤다. 그러면 여기 뭐 이탈 주민들이 많으니까 잘 알겠지만은 지방 추방하거나 당족에서 제명하거나 현직에서 해명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적 조치죠, 이거. 그런데 그러면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 쫓아내봐. 내가 여기서 도우 돼 가겠어. 그래 뭐 당충 가져가. 내가 뭐 당원에서 뭐래. 이 지방 사람들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내온 게 바로 이 3대 악법이거든요. 이것들 법으로 이젠 다스려야 되겠다.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3대 악법이 주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고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우연히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좌절감 가질 필요 없고요.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고 요게 이제 매개 나라들마다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을 인권 분야에서 북한을 연대하는 나라들 돌려서야 됩니다. 니네가 북한으로 받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인권 공세 이건 북한 인권 공세야 별개의 문제로 지금 우리 핵 문제 어디서 봅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보죠. 유엔 안보리에서 본단 말이에요. 핵 문제. 이렇게 이 북한 인권 문제도 유엔에서 이제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제 특별 보호관 아래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이제 북한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나라들과 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고 주동적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도 갔댔고 강연 때문에요. 국회도 갔댔고 여러 이제 국가 정부 기관들도 갔댔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북한이 끊임없이 이제 김정은 정말 불법 체제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이거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초당적인 원칙, 초당적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과 같이 미국도 이제 북한 문제나 어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민주당, 공화당이 올라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북한의 외부 정보를 많이 들여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 정보는 북한에 수십 년 동안 이때까지 들어갔고 북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할 일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외부 정보를 많이 받고 할 일을 많이 봤는데 왜 번기가 일어나지 않고 왜 무너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북한에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연자제라는 게 있죠. 이중 삼중의 감시망이 있죠. 공포정치가 있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내가 외부 한류를 봤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그래도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일어났다가 뭐 죽는 건 시간 문제고 나 하나 죽으면 또 별 문제죠. 온 가족이 무너지거든요. 끝났다는 말을. 그 누가 그걸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네트워크가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1년 11월 7일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쿠바도 북한이나 비슷하게 이제 주민들에 대한 정부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서 2021년 11월 7일 날 그 7월 11일 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냐면 인터넷이 도입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SNS가 확산이 됐습니다. 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SNS 들어가 보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 그럼 내가 한번 일어나도 따라 일어날 사람이 많네? 이런 네트워크가 쿠바에 형성이 됐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적인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북한에 이런 네트워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이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해서 그냥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대북 정보 유입과 동시에 북한의 어떤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